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28세의 김지수는 5명의 3살 된 여자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된 삶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녀의 일상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지수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돌아왔을 때 5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불멸의 모성애와 역경을 이겨내는 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이미 깨어나 조용히 채소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자리한 그녀의 집은 벽이 얼룩지고 낡았지만 항상 3살 난 5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마른 체구에 수척한 얼굴을 한 28세의 지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눈빛이 밝아졌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지수는 단지 자신이 5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웃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정과 존경을 함께 느꼈다. 매일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무거운 짐에 등은 구부러지고 발걸음은 빨간 흙길 위로 서둘러 움직였다. 5 아이들은 집에서 친절한 이웃 할머니와 함께 엄마를 기다렸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다. 식사는 주로 삶은 채소, 가끔 마른 생선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수는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했다. 그녀는 매일 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동화를 들려주며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갈까 두려워하듯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지수의 강인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장의 음료 가게 주인은 종종 그녀에게 몰래 설탕을 더 주었고 자전거 수리공은 조용히 그녀의 낡은 자전거 타이어를 고쳐주었다. 그들은 지수가 너무 고되게 살고 있지만 5 아이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가끔 지수가 집 처마 아래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도망치려는 듯했다. 어느 오후 지수가 마지막 채소를 다 팔았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혼모가 5 쌍둥이를 키운다니 정말 기적이야. 한 노부인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작은 시장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언젠가 그 동정의 시선들이 의심으로 바뀔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을 꽉 쥐며 아이들이 안전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나무 창문 틈새로 불어왔다. 지수는 5개의 작은 요람 옆에 앉아 잠든 천사 같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지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킬게. 그녀는 속삭였다. 밖에서는 은빛 달빛이 내일을 위해 준비된 채소 바구니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끈기의 증거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수가 묻어둔 비밀은 조용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와 5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시장의 소문에서 이웃집 처마 아래 대화까지 동네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28세의 미혼모가 5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채소를 팔아 키우는 모습을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이야기했다. 그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의 손길이라는 자선단체의 귀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지수가 채소를 팔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2명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자신들을 빛의 손길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지수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지수는 가만히 서서 채소 바구니의 끈을 꽉 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제 집이 작고 소박해서 죄송해요. 작은 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벽은 얼룩져 있었고 기와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다. 구석에서는 5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 박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네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그저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과거를 파헤칠지도 모르는 질문들이 두려웠다. 민지와 그녀의 동료인 젊은 여성 이하나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수의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지수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3년 전에 5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희귀한 출산 사례였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직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밀하게 짜여 있었고 누구라도 설득시킬 만했다. 하나는 주의 깊게 메모를 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 언니, 김지수 씨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인 후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 단체에서 당신을 지원하고 싶어요. 우선 집세, 아이들의 정기 건강검진, 나중에는 교육비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는 멍해졌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지만 이름 모를 불안감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놀고 있는 5 아이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검진부터 시작하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녀는 그 절차가 시작되면 3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주 빛의 손길의 차가 지수와 5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게 되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엄마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순진하게 기뻐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각 아이를 키, 몸무게 측정부터 혈액 샘플 채취까지 세심하게 검사했다. 지수는 복도에 앉아 손을 단단히 맞잡고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나는 지수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마세요. 일상적인 검사일 뿐이에요. 지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지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지수 씨,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지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빛의 손길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민지와 하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민지는 지수를 바라보며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수 씨, 아이들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쌍둥이가 아니죠? 지수는 몸 안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인하고 싶었고 예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지만 민지의 눈빛은 모든 거짓을 꿰뚫고 있었다. 하나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 아이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고 혈연 관계가 없어요. 지수 씨,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그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엄마예요. 제발 아이들을 저에게서 떼어놓지 마세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지수 씨, 당신에게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진실을 모두 말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울 수 없고 당국도 개입하게 될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남은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3년 전 저는 인신매매범들에게서 아이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시작했다. 5 아이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책이 다시 펼쳐지는 것처럼 서서히 밝혀졌다. 그녀는 비가 쏟아지던 그 밤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우연히 버려진 건물에서 갓난아기들을 거래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지수는 단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섰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5 아기를 구했다. 그녀는 밤중에 도망쳤고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 숨어 살았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했다. 제가 거짓말한 것 알아요. 지수는 계속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저는 단지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해요. 민지와 하나는 조용히 앉아 지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미혼모의 수척한 모습 뒤에 이토록 용감한 행동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민지는 솔직했다. 지수 씨,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국에 보고해서 확인해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는 진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놀라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누구도 아이들을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제 전부예요. 민지는 그녀를 일으키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요. 하지만 당신도 우리를 믿어야 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고 앞으로의 날들은 파도처럼 요동칠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깊이 잠든 5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너희를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밖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동네를 넘어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수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었다. 빛의 손길과의 만남 이후 지수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일부 드러났고 그녀는 평화로운 날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매일 밤 5 아이들이 깊이 잠들면 지수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고 그것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3년 전 25세의 지수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지수가 늦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걸어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약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근처에 버려진 건물로 다가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그녀는 3사람, 2 남자와 1 여자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는 큰 천 가방을 안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소리 같은 작은 움직임이 들렸다. 지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심장이 쿵컹거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들렸다. 5개 배송 완료하면 가자. 한 젊은 여성이 가까이에 묶여 있었고 흐느끼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지수는 즉시 이것이 인신매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달려가 경찰에 알리고 싶었지만 전화는 배터리가 없었고 비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고 발은 마치 땅에 박힌 듯다. 하지만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은 천가방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았다. 묶인 여성은 어두운 구석으로 끌려갔고 가방 근처에는 2명만 남았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돌아선 틈을 타 그녀는 천가방 근처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당겨보았고 5명의 갓난아기가 더러운 천에 쌓여 빽빽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다. 망설임 없이 지수는 가방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한 사람이 문득 고개를 들어 비 속에 지수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치며 쫓아왔지만 짙은 비와 어둠이 그녀를 가려주었다. 지수는 미친 듯이 달렸다. 젖은 길에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가방을 생명처럼 꽉 안았다.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사라졌다. 지수는 익숙한 야시장의 한 구석을 찾아 아기들을 우비 아래 숨겼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떨며 두려움과 결의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아기들이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비가 그치자 지수는 5 아기를 고향으로 데려갔다. 일자리와 도시를 뒤로 하고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숨어 살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5 쌍둥이의 엄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비록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밤 묶여있던 그 여성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아기들이 팔려갔는지 궁금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지수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꼭 안아 고통을 달랬다. 현재로 돌아와 지수는 깊이 잠든 5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당국이 조사할 것이다. 그녀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멀리 퍼졌고 밖에서 어딘가에 그녀가 한때 속였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의 이야기는 마른 초원의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인신매매범들에게서 5 여자아이를 구한 미혼모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술렁였다. 사람들은 지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일부는 의심하며 그녀가 이득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작은 집에 앉아 지수는 아이들을 안았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무대의 조명이 그녀에게 비춰져 당황스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지만 증명할 서류는 없었다. 그 후에는 먼 지방에서 온 부부가 울며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고통스럽게 어리둥절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아이들을 꼭 안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증거가 있을 때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언젠가 진짜 부모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영원히 데려갈까봐 두려웠다. 당국도 개입했다. 정한강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지수를 찾아와 3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수는 협조했지만 각 질문은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인신매매범들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관련자는요? 한강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비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몇 얼굴만 기억했다. 그녀는 더 말하면 그들이 보복하러 올까봐 두려웠다. 한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엄격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면 당신과 아이들 모두에게 어려워질 겁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진 후 며칠 동안 그녀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 되었다. 언론,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까지 그녀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그녀는 5 천사 같은 아이들, 자신이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우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가짜로 아이를 찾아오는 사람들, 경찰의 신문,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까지 지수는 지쳐갔다. 그녀는 단지 평화롭게 아이들을 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날만을 바랐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동네를 스쳤다. 지수는 평소처럼 채소 바구니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근처에서만 배달할 예정이었다. 잠깐만 다녀올게. 엄마 곧 돌아올게.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살 된 5 아이들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오래된 장난감을 가지고 까르르 웃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웃 할머니는 오늘 일이 있어 바빴지만 그녀는 15분만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길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한 후 서둘러 채소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고객의 집으로 가는 붉은 흙길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지수는 채소를 배달하고 돈을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골목에 들어서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당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마당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얘들아, 어디 있니?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실, 부엌,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든 구석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길로 달려나가 각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흔들렸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평소에 아이들을 돌봐주던 옆집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저는 방금 뒷마당에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지수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파헤쳤다. 마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때 그녀는 아이들이 자주 놀던 나무 아래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단 몇 마디에 갈겨 쓴 글씨. 찾지 마.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서명도 단서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수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납치된 것이다. 그녀는 울부짖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5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다. 어떻게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방심할 수 있었지? 하지만 후회는 아이들을 되찾아 주지 않았다. 지수는 쪽지를 붙잡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때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비 속의 위압적인 얼굴들, 묶인 여성의 울음소리.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인신매매범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에 나오면서 그들은 그녀를 찾아냈고 복수하러 온 것이다. 지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쪽지는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한강경위, 그녀를 신문했던 사람이 있었다. 지수가 떨며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집에 두었던 순간부터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발견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한강은 쪽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눈썹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를 오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수사팀을 불러 지역을 봉쇄하고 근처 CCTV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외곽 지역에는 감시장치가 거의 없었지만 지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뒤지며 추가 단서를 찾기를 바랐다. 그녀는 최근 기모퉁이에서 낯선 남자의 이상한 시선, 발신자가 불분명한 부재중 전화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궁금했다. 이웃 할머니가 이제 돌아와 지수를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사라진 걸 몰랐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과 그녀를 이 악몽으로 밀어넣은 운명을 원망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앞에 앉아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적이 아이들을 데려올 것처럼. 한강이 전화를 걸어 경찰이 지역을 수색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세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수가 평온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추운지 두려운지? 그녀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고 그 생각마다 칼로 찌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실종 사건 소식이 퍼졌다. 언론은 이미 지수의 이야기를 쫓고 있었고 이제 용감한 어머니의 5 딸들이 납치되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표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지수가 자신의 것이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벌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정오쯤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다. 이웃 마을의 한 주민이 경찰에게 어젯밤 의심스러운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알렸다. 그것은 오래된 산업단지 방향으로 향했다. 한강은 즉시 이 정보를 지수와 공유했다. 우리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3년 전 아이들을 구한 버려진 건물을 떠올렸다. 납치범들이 아이들을 비슷한 곳으로 데려갔을까? 지수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업단지로 향했다.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밤은 고요했고 마른 풀밭 사이로 바람만이 휘몰아쳤다. 지수는 산업단지 가장자리에서 멈춰 나무 뒤에 자전거를 숨겼다. 그녀는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손전등을 껐다. 이 지역은 넓었고 버려진 공장 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시간 이상 수색한 후
그녀는 숲 가장자리 근처 먼 창고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너진 벽 뒤에 숨었다. 깨진 창문을 통해 지수는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다. 5 여자아이들이 바닥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낯선 여자가 그들에게 빵을 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나가. 그만 울어. 주변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1명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2명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지수는 즉시 이들이 인신매매범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3년 전처럼 아이들을 팔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들 모두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지수는 지켜보다가 그들이 서두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차 도착했어? 새벽 전에 출발해야 해. 여자가 대답했다. 오는 중이야. 10분 후에. 지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창고 뒷문 근처에 오래된 나무 상자 더미미를 발견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곳으로 슬며시 이동해 몇 개의 상자를 끌어당겨 작은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돌을 찾아 몇 미터 떨어진 금속판에 3개 던졌다.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가서 확인해. 한 남자가 명령했다. 문을 지키던 사람이 달려나갔고 뒷문은 살짝 열린 채 남겨졌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각 아이를 안아 뒷문으로 데리고 갔다.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창고 안의 여자는 남은 남자와 대화하느라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다. 지수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나무 상자들 뒤에 숨겼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조용히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을 지키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다. 지수는 아이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밀고 자신은 나무 상자 뒤에 숨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더 달아나려던 순간 손전등 빛이 그들을 향했다. 누구야? 경비가 소리쳤다. 지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도망쳐, 얘들아. 아이들은 무서웠지만 본능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숲 쪽으로 달렸다. 지수도 뒤따라 달렸지만 그들은 이미 발각되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쫓아왔다. 지수는 아이들을 따라잡아 빽빽한 덤불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그들을 끌어내려 앉히고 꽉 안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각 아이의 머리에 입맞춤했다. 미안해, 엄마가 찾았어.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울며 그녀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기쁨은 깨졌다. 손전등이 그들을 향했고 4명의 인형이 그들을 둘러쌌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결국 너였군. 그는 이를 갈았다. 3년 전 내 물건을 훔쳐간 여자. 내 사람들이 3년 동안 화가 나 있었지. 마침내 널 잡았다. 지수는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들을 풀어줘. 원한다면 나만 노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흉터 남자는 비웃었다. 네가 누구인 줄 알아? 오늘은 이 5 아이뿐만 아니라 너도 다음 희생자가 될 거야. 그게 네 참견에 대한 대가야. 그는 신호를 보냈고 다른 사람들이 지수의 손을 로프로 묶었다. 그녀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엄마라고 외치며 울었다. 그 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납치범들은 지수와 아이들을 근처에 주차된 트럭으로 끌고 갔다. 흉터 남자는 지수의 다리를 걷어차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다. 빨리 차에 올려. 그가 소리쳤다. 지수는 트럭에 밀려 올라갔다. 아이들은 구석에 갇혀 겁에 질린 눈으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구해줄게. 하지만 흉터 남자는 그녀를 때리며 으르렁거렸다. 닥쳐, 너는 이제 기회가 없어. 트럭 문이 쾅 닫히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엔진 소리가 시작되는 것을 들었고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인지, 그녀가 다시 한번 실패한 것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깼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선명하고 급박하게 울려 퍼졌다. 멀리서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점점 빠르게 다가왔다. 흉터 남자는 당황했다. 그는 무전기에 소리쳤다.
당장 빠져나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들이 트럭을 포위했고 불빛이 직접 비쳤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기를 버리고 즉시 항복하십시오. 묶인 채로 지수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눈물 속에서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인신매매범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은 모든 출구를 막았다. 경고 사격 소리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한강, 그 익숙한 경찰관이 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트럭 문을 열고 지수와 아이들을 발견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물었다. 그녀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한강은 그녀를 일으켰다. 한 주민이 의심스러운 트럭을 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흉터 남자와 그의 일당은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은 지수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5 아이들을 안아주고 각자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가 이제 어디에도 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이들은 그녀를 꽉 안았다. 마치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한강은 옆에 서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경찰 불빛 아래 지수와 아이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악몽이 정말로 끝난 것일까? 그녀는 인신매매범들이 더 많은 공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온기를 느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지수와 5 여자아이들은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깜박이는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지수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단 1초라도 그들이 그녀의 품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쳤지만 그녀에게 기대어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신뢰로 빛났다. 한강 경위는 그들 옆에서 걸으며 즉시 의료 처치를 받도록 했다. 정말 무모했어요. 그는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지만 존경심도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똑같은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에서 의사들이 5 아이들을 검사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단지 배고프고 놀란 것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지수는 그들 옆에 앉아 각 아이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이 악몽이 정말 끝난 것일까? 흉터 남자와 그의 일당은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그의 증오에 찬 눈빛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바깥 어딘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한강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가 납치범들을 신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목이 말하길 이것은 수년간 활동해온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일부랍니다. 3년 전에 당신이 아이들을 구했을 때 그들은 큰 거래를 놓쳤대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이후부터 당신을 추적했습니다. 지수는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3년 전에 무모한 행동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줄 몰랐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한강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과 아이들은 보호받을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녀를 용감한 어머니라 불렀고 극적인 구출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했다. 한때 나뉘어졌던 여론은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해졌고 평범한 시민들은 편지와 선물, 심지어 돈까지 보내 도움을 주었다. 빛의 손길 단체가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이들의 학비, 집수리, 그리고 지수가 덜 고생하도록 작은 축 계좌까지. 민지는 단체의 대표로서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당국은 5 아이들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여러 달 후 그들은 가슴 아픈 진실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친부모는 이미 사망했거나 인신매매 사건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아이들을 되찾아갈 가족은 더 이상 없었다. 지수는 비록 아프지만 안도했다. 그녀는 집의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강과 빛의 손길의 도움으로 승인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녀의 자녀가 되었다. 심장속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시장에 갈 때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중고 오토바이를 살 돈을 모아주었다. 이동이 더 편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이제 입술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아이들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오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지수는 그들에게 집 뒤에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식물들은 너희들처럼 그저 보살핌만 받으면 튼튼하게 자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웃으며 채소밭 주위를 뛰어다녔다. 마치 악몽을 겪지 않은 것처럼 순진했다. 하지만 지수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문을 꼼꼼히 잠그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놀랐다. 한강은 가끔 들러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인신매매 조직은 대부분 무너졌지만 그는 그녀에게 여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과 마주했고 아이들을 보호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오후 노을이 동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지수는 마당에 앉아 놀고 있는 5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지수가 가르쳐준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는 촉촉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날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품 안에 온 세상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물을 담은 물뿌리개를 들고 새로 심은 채소밭으로 갔다. 작은 녹색 싹들이 솟아나고 있었다. 연약해 보였지만 생명력이 넘쳤다. 마치 그녀와 아이들의 삶처럼. 지수의 이야기는 이 작은 동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미혼모들부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지수는 단지 5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희망까지 구했다. 지수는 그런 말들을 읽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수는 창가에 앉아 밝은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이 왜 그녀에게 그런 시련을 주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준 것에 감사했다. 밖에서는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 지수와 5 아이들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렀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오든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인신매매범들과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날 밤 지수가 목숨을 걸고 5 여자아이들을 어둠에서 구한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이제 더 깔끔해졌다. 하얀 벽과 밝은 빨간 지붕을 가졌지만 여전히 옛날의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48세가 되었다. 머리카락에 회색이 섞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평생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옛날의 채소 바구니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작은 채소 가게로 대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팔았다. 지수의 삶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채소밭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것은 지나온 여정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아침, 지수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는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당국은 20년 이상 활동한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성공적으로 완전히 와해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와 관련된 이 조직. 지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공포스러운 나날들의 기억이 밀려왔다. 피 속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 흉터 남자의 증오에 찬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납치될까봐 두려워
그들을 안고 밤을 지새웠던 그 많은 밤들. 뉴스가 계속되었다. 이 사건의 단서는 20년 전 용감한 한 여성이 인신매매범들에 맞서 5아이를 구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행동이 그토록 큰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날 한 대의 자동차가 가게 앞에 멈췄다. 5명의 아름답고 빛나는 젊은 여성들이 내렸다. 손에는 꽃과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지수가 구한 5 여자아이들이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지수의 사랑과 빛의 손길 단체의 도움으로 모두 성공했다. 장녀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지수가 젊었을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였다. 셋째는 유치원 교사로 지수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했다. 넷째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는 기자였다. 그리고 막내는 환경공학자로 가난한 시골 지역을 위한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를 엄마라고 불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혈연 관계의 거리가 결코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날 축하해요. 막내가 소리치며 지수를 꽉 안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공식적인 어머니의 날은 아니었지만 5 자매가 지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선택한 날이었다. 그들에게 삶을 준 것에 대해 지수는 한 명씩 안아주었다. 눈물과 미소가 섞였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더러운 천 가방에 담겨있던 떨리는 아기들에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화려한 꽃이 되었다. 너희들은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날 점심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젊은 여성들은 일과 서로를 놀리는 이야기를 했다. 마치 어릴 때처럼. 지수는 조용히 앉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키울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빛의 손길은 단지 돈뿐만 아니라 격려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빛의 손길의 대표였던 민지. 이제는 은퇴했지만 방문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지수는 5 여성을 집 뒤 채소밭으로 데리고 갔다. 채소는 녹색으로 무성했고 새싹들이 노을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들 여정의 상징처럼 그녀는 20년 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새 씨앗을 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식물들은 너희들 같아. 충분한 사랑만 있으면 튼튼하게 자랄 거야. 젊은 여성들은 웃었지만 그들의 눈은 반짝였다. 그들은 그 말이 단지 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준 사랑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작은 제단 주위에 모였다. 그곳에서 지수는 3년 전에 구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매일 향을 피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들은 모두 안전해요. 5 여성은 뒤에 조용히 서서 기도했다. 마치 그들을 미소 짓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수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지고 다니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다. 작은 채소 가게는 이웃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많은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기억을 글로 옮겼다. 넷째 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책을 만들었다. 그 책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미혼모들이 읽고 희망을 찾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또한 빛의 손길의 강연에 참여하여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다. 몇 달 후 어느 아침 지수는 한강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제 은퇴한 그 경찰관은 이렇게 썼다. 인신매매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편지를 재단에 놓았다. 마치 과거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처럼. 그날 5 딸들이 다시 방문했다. 그들은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 집 뒤 채소밭에 설치할 작은 표지판이었다. 지수 엄마의 정원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엄마가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준 곳이에요. 장녀가 말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수는 웃으며 그들을 안았다. 아침 햇살 아래 정원은 빛났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처럼.
지수는 정원 가운데 서서 활기차게 대화하는 5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파도를 겪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원, 끝없는 녹색 새싹들이 있는 곳은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한 어머니와 5 딸의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17살 박도윤은 낡은 구두에 흰 셔츠를 입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의 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하얀 배처럼 눈에 띄었다. 오늘 KJ건설과 김순자 여사의 토지 분쟁을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나와 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KJ건설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판사가 다시 한번 원고 측 변호인을 찾는 순간 법정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젊은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단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눈길을 던졌지만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앞만 보았다. 귀하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입니까?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 박도윤입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법정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김순자 여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제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른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 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윤이 증거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빗물이 새는 작은 방,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매일 밤 청소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의 지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도윤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윤은 희망이었다. 도윤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밤중에 짐을 챙겨 떠나더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비 내리는 새벽,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떠난 남자. 그 이후로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도윤은 남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닐 때 그는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전과 책을 읽었다. 5살 때 이미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고 7살 때는 신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았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겨울 그의 삶에 또 다른 특별한 존재가 들어왔다. 집 근처 골목에서 발견한 진도견 한 마리였다. 작고 야인 강아지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도윤은 망설임 없이 그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이 강아지가 너무 추워해요. 우리랑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생활은 이미 빠듯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도견은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야. 하지만 먹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도윤은 강아지에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처럼 정이는 날카로운 지능과 놀라운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정이는 도윤이 공부할 때 언제나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도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올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윤은 중학생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고, 12살 때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소년이 그린 정의와 평등에 대한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준호 선생님은 도윤의 재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한 권의 법률책을 가져와 도윤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마. 도윤 학생, 축하합니다.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엘리트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작은 아파트를 떠나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 재능에 맞는 곳을 찾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대명고등학교 첫날, 도윤은 즉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예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의 낡은 교복과 해진 가방은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놀리듯 물었다. 장학생이래.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학생들이 속삭였다. 교실 뒤에 앉아 도윤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수학 시간에 그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었고, 국어 시간에는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의 성적은 곧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쟤는 로봇인가 봐. 감정도 없이 공부만 하네. 아냐,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모욕과 소외감이 도윤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도윤아, 내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집에서는 정의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된 진도견은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도윤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전환점은 학교가 토론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왔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했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수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윤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이 결심은 그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유명 변호사들의 변론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첫 사건을 맡은 그를 만들어냈다. 토론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도윤은 조기 졸업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5살에 다른 학생들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저 학생 봤어. 15살인데 신동이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첫 수업에 들어선 도윤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최소 3살에서 많게는 8살까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와 달리 웅장했고 교수들은 냉정했다. 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수들 중 일부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학생, 대법원 2015년 판결에서 인용된 법 원칙을 설명해보세요.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고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소개팅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윤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홀로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도서관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정희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도윤을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이 공부하는 동안 그의 발치에 누워 함께 밤을 지새웠다. 때로는 도윤이 책상에서 잠들면 정희가 이불을 물어다 덮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른 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울 때 18살의 도윤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신문에는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 박도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보낸 모든 대형 로펌에서 거절당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갔을 때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의 나이만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의뢰인들이 아이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가 포기한 것들, 친구, 연애, 청춘의 즐거움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오랜 이웃인 김순자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J 건설의 압박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움켜쥐며 떨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도윤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KJ건설은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도윤은 김 할머니의 집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심지어 김 할머니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다. 밤늦게까지 법률 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정희도 도윤의 조사를 돕는 듯했다. 한 번은 도윤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정희가 재빨리 물어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도윤이 지쳐 잠들었을 때는 언제나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심리 일주일 전 KJ건설 측에서 전화가 왔다. 박도윤 씨, 그런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놀랍네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당신 같은 초보에게는 벅찬 사건입니다. 김 여사께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도윤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삼계탕이 놓여 있었다. 내일이 내 첫 재판이니까 기운내라고 특별히 만들었어. 도윤은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청소일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 자신의 꿈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내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정의롭다고 믿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길 거야. 심리 당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다려놓은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구두약을 바른 낡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렸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정희는 현관문 앞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의 중요성을 아는 듯했다. 정희야, 오늘은 진짜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나 잘할 수 있겠지. 진도견은 마치 대답하듯 짧게 짖었다. 법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학생인데 왜 그런 서류를 보고 있어요?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오늘 제가 변호하는 분이 계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한복과 도윤의 검소한 차림새가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도윤아, 정말 괜찮을까? 도윤은 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법정의 문을 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도윤과 김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은 로브를 입은 이정환 판사가 이미 법대에 앉아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해온 인물이었다. 김순자 대 KJ 건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얇은 가방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 서류와 법률 자료가 가득했다. 김순자 변호인, 자격증명을 제출하십시오. 도윤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법원 서기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안경을 고치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정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숨죽인 채 이 특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정확합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나이에?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졸업했습니다. 판사님, 제 자격은 합법적이며 모든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중요한 재산권 분쟁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윤을 향해 물었다. 박도윤 변호사, 귀하는 실제로 한국민법 제245조의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테스트였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자님의 경우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며 1992년 적법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2015년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장기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에 김순자 할머니의 긴장된 얼굴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반면 강민우 변호사는 처음으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난 것이다. 도윤은 자신의 첫 승리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럼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첫 증거물을 제시할 준비를 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배심원석과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심, 호기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선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굳건했다. 김순자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30년 이상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KJ건설이 제시한 소유권 주장은 최근에 조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첫 번째 증거물을 내밀었다. 1992년에 작성된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다.
이 문서는 김순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김정석 씨가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매도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판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린 변호사가 보여주는 전문성과 자신감의 놀란 표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KJ건설이 제출한 소유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도윤은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보십시오. 원래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KJ건설 측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게다가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매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여기 세금 납부 기록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증거물로 오래된 세금 영수증 묶음을 제출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모두 김순자의 이름으로 납부된 정식 영수증이었다. 강민우 변호사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런 오래된 영수증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최근에 법적 권리 이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 최근의 문서야말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청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필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KJ건설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원래 매도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도윤의 증거 제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이 판사가 선언했다. 도윤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김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도윤아. 일주일 후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심리에서 어린 변호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고 많은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KJ건설 측 변호인, 뒤측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강민우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회색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민우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었다. 우리는 김순자 씨가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2010년 김정석 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권리를 우리 회사에 매각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김순자 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었지만 법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윤은 이 주장을 듣고 빠르게 메모를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강민우는 계속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필적 감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인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박도윤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네, 판사님. 먼저 김정석 씨는 2008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KJ건설이 주장하는 2010년 계약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은 김정석 씨가 생존해 계실 때 체결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김순자 할머니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한 김정석 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세 납부는 계속해서 김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도 이전되었어야 합니다. 강민우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이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까지 양측은 모든 관련 세금 기록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 심리까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회사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데. 도윤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 테이블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다. KJ 건설이 제출한 문서, 김순자 할머니의 세금 기록, 등기부 등본. 어디선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정희는 도윤의 곁에 누워 때때로 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마치 그의 걱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새벽 3시,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KJ 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정석 씨의 인감도장.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급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정석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요? 다음날 아침,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정석 씨의 유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 그리고 인감도장. 도윤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어올렸다. KJ 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정석 씨의 진짜 도장은 특이한 흠집이 있었지만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희도 기쁘게 짖었다. 마치 주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다. 도윤은 급히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전문 감정인에게 도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KJ 건설의 과거 소송 기록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 한 건은 소송 중에 취하되었고 다른 한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심리 당일 도윤은 김정석 씨의 진짜 인감도장, 전문가의 감정보고서, 그리고 KJ 건설의 과거 유사 사례 기록을 모두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이정환 판사는 그날따라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도윤은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판사님, 김정석 씨의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법정에 제시했다. 법원 서기가 다가와 상자를 받아 이 판사에게 전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도장에 집중되었다. 이 도장은 30년 동안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의 측면에 있는 특이한 흠집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사는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장 측면에는
작은 기억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인의 보고서입니다. KJ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이 특이한 흠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인감도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석 씨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 계약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김정석 씨의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의 패턴과 우리가 가져온 도장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윤을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변호사,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김순자 씨의 소유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판사가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J건설은 김순자 할머니 같은 노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법적 용어로 혼란을 주고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김순자 할머니가 포기하고 적은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엄격한 눈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1시간의 휴정을 갖겠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휴정 시간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모여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도윤은 복도 구석 벤치에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도윤의 젊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아,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판사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를 주목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강민우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엘리이제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강민우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당신 나이에 이 정도면 인상적이네요. 강민우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런 사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소하면 당신의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위협인가요, 강 변호사님? 강민우는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김순자 씨에게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순자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강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주의는 법조계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법원 서기가 외쳤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윤의 젊은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들 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고개를 들었다. 본법원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입니다. 이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김순자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92년부터 합법적으로 김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KJ 건설 측에서 제출한 2010년 계약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쳤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특히 김정석 씨의 인감 도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은 김정석 씨의 실제 등록된 인감 도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된 2010년은 김정석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한번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또한 KJ 건설의 유사한 토지 분쟁 패턴도 법원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본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김순자 씨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KJ 건설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이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불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도윤도 감정이 복받쳐 할머니를 안았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변호사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민우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인정도 섞여 있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도윤의 첫 승소 소식은 여러 법률 뉴스와 블로그에 퍼졌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 상대로 승소라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도윤의 작은 원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로펌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평소 먹기 힘든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모임에는 도윤의 어머니, 이준호 선생님, 그리고 도윤을 응원했던 몇몇 이웃들이 함께했다. 정희도 물론 함께였다. 진도견은 도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가끔 테이블 아래서 음식 조각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환 판사였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보다 부드러웠다. 김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판사를 맞이했다. 판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그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도윤 변호사, 당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저에게요, 판사님.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법률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치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헌신. 이 판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법원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정희는 도윤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엄마, 제가 꿈꾸던 세상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내가 그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었어.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붙인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는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의 첫 승소 이야기는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도윤의 곁을 지켰다. 사무실에서도 도윤의 발치에 누워 의뢰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도견의 충성심과 영리함에 감탄했고 어떤 의뢰인들은 정의가 있어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액 연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 곁에는 항상 또 다른 정의가 함께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첫 번째 지지자인 진도견 정혜. 서울의 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